달리 날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해군이 그동안 정체를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미국과 중국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설에서나 나오던 걸로 여겨지던 최첨단 무기를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들어 대만뿐 아니라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앞바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향한 강력한 대항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물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인 생산력까지 갖춘 대한민국 조선업은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아주 좋은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대한민국 조선업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보시죠. 이미 규모에서는 미 해군을 뛰어넘은 중국의 해군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2016년에 출간된 미국의 밀리터리 소설 유링함대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군사 전문 기자였던 오거스트 콜과 미 국방성 자문위원인 피터 W. 시머가 쓴 이 소설은 2026년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중국이 미국 태평양 연안을 선제 타격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 전쟁을 통해 미 해군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만 비장의 수단을 동원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유령함대입니다. 유령함대는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는 게 아닌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된 함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드론의 수상 혹은 수중 버전인 거죠. 유령함대의 실전 전력으로서의 가능성은 2026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전력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보다 압도적임에도 바다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인 전력을 활용한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 전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개발한 소형 자폭 무인 잠수정으로 흑해 함대를 공격하고 크림 대교를 파괴했습니다. 길이 5OM밖에 안 되는 마구라 VO도 최대 800km까지인 사거리를 살려 러시아의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침몰시켜 러시아군 7명을 수장시킨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하나로 약 890억 원인데 반해 마구라 VO는 대당 약 3억 4천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효율적인 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군 무인 전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앞다퉈서 자체적인 유령함대를 구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대한민국도 그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부터 네이비시, 고스트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해군은 유령함대를 구성할 무인 함정을 연구 중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항공모함 사업이 예산 문제로 핵잠수함 사업 역시 예산에다 외교적인 문제까지 겹쳐 차질이 생기자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면서 외교적 문제도 없는 무인 함정 개발로 선회한 겁니다. 그 실체가 지난달 말 열린 드론 전문 전시회인 DSK 2025에서 공개되었는데요. DSK 2025에서 해군은 작년까지 개발이 진행된 무인 해상정 6종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설계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개념 설계가 끝난 모델들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종류를 막론하고 신형 전두함을 6종이나 동시에 공개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단순 CG 영상이 아닌 축소긴 하지만 모형까지 제작해서 보여준 건 더더욱요. 해군이 무인 함정 개발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인 수상정 및 잠수정들은 기뢰, 제거에 특화된 기뢰 전용 수상정을 제외하면 모두 자체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있고 소형정의 경우 구축함이나 지휘함 등 기존 함선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군은 배와 잠수함을 동시에 갖춘 전투함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렸던 우크라이나 해군의 무인 전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령함대의 개발은 향후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할 좋은 수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인 중국 해군을 규모에서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인 전력의 개발은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10년 가까이 전부터 중국 해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유령함대를 눈여겨봤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과 전면 대결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게 된 지 이미 좀 지났습니다. 2020년에 중국의 함정수는 350척으로 미국의 293척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수준에 달했고 작년에는 370척으로 297척에 불과한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소설 유령함대의 배경이 되는 2026년까지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미 해군은 규모에서부터 중국 해군에 크게 밀리고 있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히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2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거대 핵추진 항공모함의 실험용 세그먼트를 건조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계속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도 압도이는 수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선박 건조 능력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은 10만 GT인데 반해 중국은 2,325만 GT나 되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단적인 예를 들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6년이 걸리지만 중국은 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에서 앞선다고 해도 물량에서 밀려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리란 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 예전 같으면 함부로 꿈꾸지도 못했을 함대를 통한 무력 시위를 대만 앞바다만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중국 군함 3척이 호주 주변 해안을 일주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죠.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2월 중순에 호주 북쪽 해상에서 처음으로 목격된 유도미사일, 순양함과 호위함 등 중국 군함들은 호주 동해안에서부터 서남부까지 현재까지 호주 전체 해안선의 3분의 2 정도를 항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중국 군함들이 호주 주위를 일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군함들이 호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해 호주 해안을 일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그 사이 중국 군함들은 지난달 21일과 22일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태즈머네에서 실탄 가격 훈련을 실시한 데다 이를 훈련이 임박해서야 알려 주변 민항기 운항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만을 상대로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를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에 대한 항의의 차원이라는 건데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주변 나라들 갈구고 다녀도 미 해군이 막으러 나설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벤스 네메스 킹스 칼리지 런던 부교수는 현재는 미 해군이 한반도, 인도태평양 외 다른 지역에서 갈등에 휘말릴 경우 한반도 영내 평화 유지에 충분한 해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현재의 미 해군 전력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동시 대응하는 건 무리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한국조선업과의 협력입니다. 네메스 교수도 앞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조선업계가 미 해군의 준비성을 개선해 갈등의 동시 처리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하면 한미 모두에 이로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방한 일정을 잡으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먼저 하나오선 등 우리 조선업체들의 방한과 관련해 연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이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가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해 생산 능력을 파악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결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미국 정계에서도 중국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자체적인 항공기와 선박 제조업체가 있지만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선박 한 척을 만들기 전에 10척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 자체의 생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5일 미 해군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인 해군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나토의 NATO 회원국 조선소에서 군함이다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같은 날 발의된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역시 미국 해안경비대가 동맹국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 중 현실적으로 중국 조선업의 맞설 기술력과 생산력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미군 함정 건조를 맡기기 위한 밑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아비베라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미 해군 역량을 높이는 한방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 의원도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선박 건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맹국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재의 미국 조선업 생산력으로는 미 해군의 신규 함성 건조 계획을 실현할 수 없어서입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미 해군은 작년 기준 297척인 함대를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인데 그 사이에 퇴역하는 노후 함선들까지 생각하면 실제 만들어야 할 배는 364척입니다. 30년간 364척, 해마다 12척은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는 현재 미국 조선업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조선업도 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지널은 한국은 18개월 동안 6억 달러 8,586억 원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 달러 2조 2,896억 원의 일을 수행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뛰어난 생산력을 빌려야 미 해군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 해군 군함들을 우리 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것은 큰 이득으로 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우리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날 뿐 아니라 미 해군 전력 증강에 일조해준 대가로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관제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할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부터 당선 직후 우리 정부의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했던 걸 생각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발빠르게 러시아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찾는 곳이 정작 러시아가 아니고 한국이어서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원자재 거래업체 군보르와 비톨이 한국 광양항의 런던 금속거래소 창고에 있는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다량 빼내오려고 대기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광양항 런던 금속거래소 창고에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거래가 제한된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보관돼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는 금속 선물 계약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거래소로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주석 등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원유는 뉴욕 상업거래소, 그리고 비철 금속은 런던 금속거래소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비철 금속 분야 대표 거래소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는 전 세계에 공식 승인한 창고를 두고 금속 재고를 보관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군보르와 비톨은 에너지 상품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군보르와 비톨이 이곳에서 알루미늄을 받아오려고 하는 이유는 불분명한데 두 업체 모두 언급을 거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런던 금속거래소 데이터를 인용해 러시아산 알루미늄 재고가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양 런던 금속거래소 보관 창고에서 출고 예정인 금속은 2월 말 기준 97,850톤으로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 3,686억 원 이상입니다. 운송 대기 시간은 81일인데 대기는 통상 소유권을 부여하는 보증서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취소될 때 발생합니다. 소식통들은 비톨이 이미 광양 런던 금속거래소 창고에서 알루미늄 일부를 빼내 운송했으며 군보르는 아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있는 알루미늄 8만 4천 톤에 대한 보증서가 취소됐으며 올해 2월에는 2만 1,150톤이 취소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 출고량은 1월에는 소량이었으나 2월에는 알루미늄 3만 3,200톤, 3월에는 최근까지 2만 6,800톤이 반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의 히토류 금속 분야 협력과 알루미늄 공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점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 정부는 런던 금속거래소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지난해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러시아산 원자재의 가치가 미국 내에서 크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미 소비자들의 전가되고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구축한 한 모델에 따르면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수입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핵심 인플레이션을
1.4%에서 2.2%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준에 맞추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3%포인트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1.721%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기본 관세인 10%를 훌쩍 웃도는 상호관세를 부과해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 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 진보센터는 앞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5,200의 부담을 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관세로 인해 부유층보다 지출의 더 많은 부분을 상품 구매에 쓰고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는 저소득 가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인들이 관세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은 새로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때까지 지출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 엔진이 멈추면 경제적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이전에 발표한 관세만으로도 미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의 보고서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으로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0.4% 줄고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26년 미국인의 가처분 소득이 평균 0%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역시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상호 부과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 조치가 나오면 미국 수출이 66.2% 감소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미래 경제거래의 일환으로 히토류 공동개발 외에 미국의 알루미늄 공급 등을 제한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외에 미러 간 향후 진행될 주요 경제개발 거래를 둘러싸고 진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2시간 만에 히토류 관련 강요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 후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파트너에게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행정,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검토되고 있는 히토류 거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이 러시아에 다시 개방되면 러시아 기업들은 연간 최대 200만 톤의 알루미늄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알루미늄 공급이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가격 억제 효과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알루미늄 대기업 루사르의 본거지인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수력 발전과 알루미늄 생산에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히토류가 러시아 경제 발전과 경쟁력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채굴에서 첨단 완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제품의 생산량을 몇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평화협상에 유럽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오히려 러시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럽 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달이 지난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양국 간의 특별한 거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투자 경제 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 투자펀드 대표는 3일 미국, 러시아 언론들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트럼프 미국 정부와 히토류 개발 및 북극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양국 직항 항공로 복원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대화가 있다.
우리가 알기로 이런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러 간 긍정적인 역동성을 확인했다면서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차이를 모두 해소하려면 일련의 회의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와 달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 알고 있다며 그들은 깊은 존경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하고 타협점을 찾는다고도 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트럼프 정부와 여전히 의견차가 있지만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와 함께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협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최고 위급 인사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제재 대상인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중단할 경우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LG전자가 1호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전업체 제키스 설립자인 구세인 이마노프는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아마도 LG전자는 러시아에 공식 복귀하는 첫 해외 대형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LG전자가 러시아 세탁기 냉장고 시장의 약 25에서 26%를 차지했던 만큼 러시아가 주요 판매처였고 2022년부터 사무실과 공장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전자제품 유통업체 마블 디스트리부치아의 라리사 센이나 이사는 코메르산트에 LG전자가 러시아에 완전히 복귀한다면 수년 안에 냉장고 세탁기 TV 부문에서 20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LG전자가 모스크바주에 있는 제조 공장을 부분적으로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 가동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독립국가연합국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지에선 LG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타스 통신은 러시아 자동차 전문지 자룰의 막심 카다코프 편집장을 인용해 제재가 해제되면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가 가장 먼저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채널 마시는 지난 28일 삼성전자가 칼루가 공장 등에서 대규모 직원 채용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LG전자를 비롯한 한국과 서방의 글로벌 기업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서방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18일 러시아 재계 행사에서 러시아를 떠난 일부 기업이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26일 서방 기업 복귀에 대해 러시아 철수를 선언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활동을 계속하고 직원을 책임감 있게 대우한 회사, 본국 정부의 압력으로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의 일자리와 기술 등을 유지한 회사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재진출을 위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3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현지 업체에 1만 루블, 단독 14만 원에 매각하며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공장을 매각하며 2년 이내에 공장을 되살 수 있는 조건 옵션을 포함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선 올해 12월 안에 공장 재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지만 바이백 옵션 적용 기한인 올해 안에는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최근 러시아 연방지식재산권국에 현대 상표권을 재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한 한국이지만 한국이 또 한 번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디펜스 포스트 등 외신의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칼리드 암둘라흐만 이집트 주한대사는 이집트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간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논고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사실상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으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집트는 1차로 한국에서 FA-50 36대를 직도입한 후 추가 구매 또는 현지 조립 방식으로 64대를 생산할 우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통해 이집트 공군의 FA-50 전력 규모를 약 100대 수준으로 확충하고 현재 운용 중인 알파 제트 훈련기를 완전히 대체하여 이집트 공군 조종사의 고등훈련 임무도 맡게 될 예정이다. 이집트 공군의 이번 FA-50 도입 계약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몰라간다. 작년 12월 이집트 공군은 경전투기 및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발표하며 우선 30대를 구매한 후 추가적으로 자국 내에서 수십 대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노후된 훈련기를 교체하는 동시에 기존 K8이 훈련기 생산 경험을 살려 이집트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조사들이 참여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그리고 중국 항공공업 집단 AVIC의 L-15 고등훈련기가 최종 경쟁을 벌였다. 사실 이집트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훈련기는 중국 홍두항공업그룹이 제작한 K8일 뿐이다. 사용 습관, 기술적 연속성, 생산 비용 절감, 추가적인 제작 설비 구매 물필요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같은 홍두사가 개발한 L-15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집트 공군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의 FA-50이었으며 우리의 L-15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해 개최되었던 이집트 에어쇼에서 압둘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중국 항공공업 전시 부스를 방문하고 한국 부스는 지나쳤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는 이를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이집트는 실질적인 구매 단계에서 한국의 FA-50을 선택하며 예상 밖의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왜 FA-50을 선택하고 L-15를 배제한 것일까?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을 짚어볼 수 있다. 우선 중국산 군사 수출 제품이 여전히 서브 시스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L-15는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이브첸코사의 AI-222-25 저추력 터보팬 엔진을 탑재해왔다. 이 엔진은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었으나 2014년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며 협력이 중단됐다. 이후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이 엔진의 완전 국산화를 추진하며 러시아 버전인 AI-321을 개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이브첸코사는 중국의 L-15 주문을 받으며 독점 공급업체가 되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AI-222-25 엔진을 생산하던 자포리자는 최전선으로 변했다. 이브첸코 설계국과 모터 시치 공장은 연이어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우크라이나가 해당 엔진을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마지막 남은 엔진 물량을 중국에 공급해줬지만 그 이후로 추가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확보한 엔진은 총 100에서 200대 수준에 그친다. L-15는 기체 한 대당 2개의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보된 분량으로는 최대 1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물량도 중국이 자체 운용할 교련 10J의 10의 생산에 우선 투입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기존 수출 계약을 맺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집트 공군이 발주한 물량까지 고려하기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다른 엔진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까? 러시아의 AI-322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 역시 자체 고등훈련기인 야크 130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L-15의 생산을 위해 엔진을 충분히 공급해줄 가능성은 낮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상당히 난처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집트가 주문을 넣는다고 해도 중국은 기체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 공급이 불확실한 상태다. 반면 FA-50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미국제 엔진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런 차이가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FA-52형 전투훈련기 개념을 채택한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훈련기와 전투기를 명확히 구분해왔으며 훈련기는 훈련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전투기는 전투기로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훈련기와 전투기의 탑재 하중 스펙, 운용 강도, 사용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념을 무리하게 통합하면 훈련기 자체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훈련기 본연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비용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중국도 과거 L-15 고등훈련기의 전투훈련기 개량 모델인 L-15AW가 개발했었다. 이 모델은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터보팬 엔진까지 탑재했지만 결국 추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훈련기와 전투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기는 어디까지나 훈련기여야 하며 전투기와 혼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 특히 이집트처럼 다양한 작전 요구를 가진 국가에서는 훈련기와 전투기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이집트는 정규전 수행뿐만 아니라 고등훈련 임무, 국경 지역에서의 소규모 무장 세력 토벌 같은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훈련기가 일정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우 유용하며 대지 공격까지 가능하다면 더욱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FA-50은 공중전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다. 현재 AIM-120을 운용하지 못하는 이집트 공군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무장 옵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이집트 공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뢰할 만한 초장거리 요격 능력의 부재다. 중장거리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기체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FA-50이 이러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차별점이 될 수 있었다. 이집트는 훈련기이면서 동시에 공격기, 그리고 경전투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체를 원했다. 즉, 중국이 주장하는 훈련기는 훈련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념은 이집트 공군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FA-50은 다목적 기체로서 이집트 공군의 요구에 부합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한국에게 돌아간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또한 한국은 군사무기 수출에 있어 상당히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국가다. 각종 계약 조건, 가격 조정, 금융 지원, 군수 지원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국의 니즈를 맞춰주고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감정적 만족을 맞춰주는 능력도 탁월하다. 쉽게 말해 한국은 군수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매우 잘하는 나라다. 이와 맞물려 FA-50의 실용성과 한국의 공격적인 군사외교 전략이 더해지면서 결국 이집트 공군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이 한국에 넘어간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한국이 해외 시장에서 밀고 있는 전투기 모델은 크게 FA-50과 KF-21 두 가지다. FA-50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경전투 훈련기이고 KF-21은 미래형 5세대 전투기의 저비용 대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KF-21은 아직 완성된 전투기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제35호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내부 무장착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성능보다는 가성비, 실제 도입 가능 시기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FA-50과 KF-21은 점차 중국 전투기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무리 5세대 전투기가 성능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고 도입이 늦어진다면 실질적인 메리트가 줄어든다. 비슷한 외형과 성능을 갖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투기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면 굳이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위협을 당장 마주하고 있지 않다. 4세대 전투기나 5세대 전투기와 비슷하게 보이는 기체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요를 겨냥해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KF-21이다. 군사장비 도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한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라면 이후에도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FA-50을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익숙해지고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작전 운용 방식과 표준을 한국식으로 맞춰 나가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 KF-21을 도입하는데도 거부감이 줄어든다. 즉, FA-50을 도입한 이집트는 향후 KF-21 구매에 유력한 후보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집트가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KF-21이 중동 아랍권에서 판매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후 걸프 국가들에도 대량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바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이다. 사실 무기 수출입은 단순한 불건 사고 팔기가 아니다. 이는 곧 정치적 선택이며 국제 정치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다. 과거 이집트 공군이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가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집트 수술이 현실화된다면 이집트가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가까운 이집트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가 최종적으로 FA-50을 선택한다면 비록 명목상으로는 한국산 무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전투기를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이집트가 기존의 친미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FA-50의 수출에 일부 제한을 걸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집트가 이를 선택했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는 이집트 정부의 외교적 입장, 특히 대중-대미 관계에서의 태도를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현재 이집트 공군이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이집트 공군이 어느 기종을 선택할지는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군사 무기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계약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연장선이며 곧 국가 간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사적 협력과 안보 보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대의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뼈있는 한마디가 최근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상황이 정리수순으로 접어들어야 마땅하지만 갈수록 혼란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의 운명을 위협할 퍼펙트 스톰이 상륙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세계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트럼프 스톰은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5첫 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까지 해대는 상황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트럼프 스톰을 맞았지만 대응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9년간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 전부터 위태로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 고물가 저성장으로 지지율이 바닥이었죠. 그는 트럼프로부터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라는 조롱을 당한 끝에 결국 사임하고 말았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팽창주의로 볼 수 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병합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식민주의와도 닮았다고 전했습니다. 일기 때보다 더 거칠어진 트럼프 스톰이 세계 안보 질서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기 트럼프 체제가 출범했는데도 한국의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사실 123계엄 사태 전만 해도 트럼프 2기에 대한 외교통상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관련 부처를 포함한 통합대응팀을 구축해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후 돌아가는 현 상황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보다 훨씬 절망적인데요. 그 당시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흔드는 시도도 없었고 탄핵을 둘러싼 여론도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험난하다고 밖엔 볼 수 없는데요. 미국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공급 과잉,
자원, 무기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주요 국가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며 한국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한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CBS에서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의 발언이 집중 조명되는데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는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말과 함께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중단된다면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한국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직접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움직임에 크게 격노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개발에 대한 입장까지도 전면 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임을 자부하지만 트럼프의 국정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상원의원들도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안보가 시계제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에서 당선됨으로써 한국이 어쩌면 핵 야망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공공연히 논의되었으며 급기야 이코노미스트까지 최근 한국 핵무장 문제를 깊이 있게 다퉜기 때문인데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중국 견제가 필요한 미국의 내심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미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2기 핵심 외교 안보 분야 책임자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고 자문한 뒤 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독자 핵무장엔 반대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위기관리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기존 대북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 북한 핵을 인정하면 한미가 협력을 통해 30년 넘게 진행해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상도 크게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의제가 전환되게 될 것이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2기에서 스몰딜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기존 한미의 대북 정책은 일종의 일괄 타결 방식인 빗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까지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하자는 게 골자였죠. 이에 반해 스몰딜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고리로 미국은 경제적 상응 조치와 함께 연락사무소 설치나 평화선언을 맞바꾸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내에서도 핵 관련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핵 대응 방안은 확장 억제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 재력 확보 등이 있기 때문이죠.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 전면 철수 이후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작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 북러 방위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 미국에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방안이 다시 거론됐는데요. 또 지난 7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무엇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군사 역량 변화에도 주목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미 육군은 계속해서 신병을 모집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만 5천 명 미달이었는데 사단 한 개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현재 미 육군의 병력은 50만 명 미만인데 70년 전 625가 발발했을 때 미국은 6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도 현저히 적은 수치인데요. 미국의 군대 규모가 계속 작아지면서 유럽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50만도 안 되는 미 육군 병력이 49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미국 해군보다 규모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게다가 성장 속도도 미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함정수도 뒤처졌는데 중국은 약 355척의 함선을 보유 중인 반면 미국은 300척에 불과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공약하는 방위 약속과 별개로 스스로의 방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한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의 격변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한국은 트럼프 스톰의 경랑 속에 휩쓸려 영영 표류할 수도 있는 운명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11월 대선 승리 후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취약성은 커진 반면 미국은 훨씬 강해져 트럼프 구상이 먹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한국 관련 행보가 부정에서 긍정 쪽으로 바뀌는 기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거듭된 러브콜입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선 직후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선박의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정비 분야에 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해군 관련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협력 요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한미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첨단 산업 분야에 한국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은 제조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바로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제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이유다. 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해군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고 있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됐습니다. 특히 막대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미국이 제조업 기술 측면에서는 과거만큼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품목에서 한국에게 SOS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나아가 한국의 항공 정비 기술 역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항공 여행이 일찍 정착된 미국의 항공기 중에는 노후 기종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종된 기종들이 많아 고장이 나면 미국 내에서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KOTRA 미국 본부 쪽에는 한국 업체들이 우리 항공기를 고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변압기, 하이브리드차 부품 등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업종을 중심으로 미국 업체의 협업 요청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을 앞두고 미국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트럼프 1기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것도 향후 양국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핵심 품목에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들려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는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제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원자력 등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상황입니다. 활력은 양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이며 또 하나는 그가 한미동맹을 경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해 줄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죠. 트럼프는 과거 뉴욕타임즈 등 언론 매체에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 한국이 트럼프와 큰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일 들려오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캠프와 별도로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제시한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재집권 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핵무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거세지고 있죠. 무엇보다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미국의 대응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은 최근 세계 핵군사력 지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러시아의 핵탄두수를 5,889기로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의 5,244기보다 많은 것이었죠. 중국은 41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북한은 대략 30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했을 때 한반도 주변의 경우 핵탄두 보유량으로만 보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핵대결 시대가 가고 미중러의 핵대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미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의 핵 확장 범위와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미국 국방부는 지난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력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으며 2035년까지 1,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핵무력 확장에 나서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무력 확장세는 더욱 빨라지는 양상인데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지역의 핵균형을 위해 효율적인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국제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의 야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압박을 통해 이들 국가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은 동아시아의 서해 패권을 유지하며 이 지역의 안정성과 평화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밀러와 콜비 미국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면 핵무장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자국 방어를 위한 핵무장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외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욱 큰 책임을 지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이는 한국의 방위력 강화와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개발을 추진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은 벌써부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거칠고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계의 관심도 워싱턴을 향하고 있는데요. 워낙 엄포 섞인 승부수를 전략처럼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 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큰 낭패를 보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이 같은 지진대 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이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이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 중팹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진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다.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에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디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히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 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모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 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에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